당신은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죠. 하지만 당신의 뇌는 불행할 때 가장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마감 직전에 갑자기 청소를 시작하는 손, 잘 되려는 순간 스스로 관계를 부수는 패턴. 당신은 이걸 의지 부족이라 불렀습니다. 틀렸습니다. 100년 전 프로이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에는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는 원래 당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시험 전날 갑자기 방 청소를 시작한 적 있지 않나요? 고백 직전에 연락을 끊어버린 적, 승진 직전에 사표를 던진 적, 잘 되려는 순간 스스로 부숩니다. 당신도 이 목록 안에 자기 얼굴이 보일 겁니다. 1978년 심리학자 버글라스와 존스는 이상한 실험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풀 수 없는 문제를 주고 그중 일부에게 우연히 성공했다는 거짓 피드백을 줬습니다. 그 다음 2가지 약을 제시했습니다. 수행을 높여주는 약, 수행을 떨어뜨리는 약. 우연히 성공한 학생들은 떨어뜨리는 약을 골랐습니다. 스스로 실패할 핑계를 미리 만들어둔 겁니다. 성공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성공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이건 실험실 안의 예외적 현상이 아닙니다. 2025년 의료인 대상 메타 분석에서 62%가 자신의 성공이 가짜라고 느꼈습니다. 의사조차 10명 중 6명이 스스로를 사기꾼이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모든 걸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의지 부족. 자기계발서는 말합니다. 의지력을 키워라. 습관을 바꿔라. 더 노력해라. 그래서 당신은 책을 읽고 다짐하고 또 무너지고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한 탓이라고. 그 사이클을 몇 년째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안 듣는데 같은 약을 계속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약이 틀렸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하지만 문제는 의지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계발서 100권을 읽어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지력은 처음부터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100년 전 한 정신분석가가 이미 그 정체를 밝혀놓았습니다. 1920년 프로이트는 이상한 현상을 관찰합니다.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일부러 던집니다. 그리고 다시 끌어당깁니다. 또 던집니다. 또 끌어당깁니다. 끝없이 반복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떠날 때마다 그 상실의 감각을 장난감으로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던지고 스스로 되찾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바꾸려 한 겁니다. 프로이트는 이걸 반복 강박이라 불렀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는 것, 교훈을 얻지 못하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 쾌락을 추구해야 할 본능이 오히려 고통을 향해 달려가는 것. 프로이트는 이것이 본능 자체에 새겨진 원리라고 규정했습니다. 1967년 한 심리학자가 잔인한 실험을 합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개들에게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뛰어넘걷기만 하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충격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학습이 탈출 가능성 자체를 지워버린 겁니다. 셀리그만은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 불렀습니다. 이 실험은 이후 인간 우울증의 핵심 모델이 됩니다. 반복적인 실패가 내가 뭘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신념을 만들고 그 신념이 시도 자체를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두 이론을 겹쳐 놓으면 하나의 회로가 보입니다. 반복 강박은 고통을 되풀이하게 만들고 학습된 무기력은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반복하는 코드와
탈출을 포기하는 코드가 동시에 작동하는 겁니다. 불리한 아동기 경험을 가진 사람은 이혼 위험이 2배입니다. 어린 시절 새겨진 패턴이 수십 년 뒤에도 같은 고통을 재현시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열려있는 문 앞에 서서 나가지 않은 적이 있지 않나요? 떠나야 할 관계에 머물렀던 적, 도전해야 할 순간에 몸이 굳었던 적, 그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의식이 익숙한 고통을 선택한 겁니다. 반복 강박, 학습된 무기력.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 가지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하필 불행이 편안한 걸까요? 답은 당신의 뇌 안에 있습니다. 2020년 네이처에 실린 연구가 이걸 분자 수준에서 보여줍니다. 만성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뇌에서는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 억제됩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둔해진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뇌가 그걸 좋은 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조합이 뇌에 보내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에너지를 아껴라. 새로운 시도를 하지 마라.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라. 뇌는 이걸 보호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낮은 도파민 상태의 뇌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대신 이미 익숙한 패턴에 고착됩니다. 그 패턴이 고통이라 해도. 뇌에게 중요한 건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익숙함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익숙한 악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객관적으로 더 나은 변화가 눈앞에 있어도 뇌는 불확실성 자체를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고통 속에 머무는 걸 선택합니다. 여기에 자기 이미지가 합류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에게 성공은 축하가 아닙니다. 위협입니다. 행복은 나답지 않은 겁니다. 뇌는 이 불일치를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이미지에 맞는 상태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즉, 불행으로.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따뜻해서 나가지 않는 사람. 이것이 지금 당신의 뇌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으면 금단 증상을 겪습니다. 만성적으로 불행한 사람은 행복해질 때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질 때 느끼는 그 이상한 불안감, 그건 성격이 아닙니다. 금단 증상입니다. 당신의 뇌에게 행복은 비정상이고 불행이 항상성입니다. 이것이 생존 본능의 배신입니다. 당신을 지키려 만들어진 시스템이 당신을 불행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프로이트가 발견한 반복 강박은 무의식이 같은 고통을 되풀이 재생하는 코드였습니다. 셀리그만이 증명한 학습된 무기력은 탈출구가 열려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뇌과학이 밝혀낸 도파민과 코르티솔의 함정은 그 코드가 작동하는 하드웨어였습니다. 100년에 걸쳐 밝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를 가리킵니다. 무의식이 당신을 지키려 만든 생존 프로그램이 환경이 바뀐 뒤에도 멈추지 않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 생존 본능의 배신.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코드는 인식되는 순간 비로소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코드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해독의 시작입니다.